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신인균의 국방TV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정보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여러 국가들의 동향 이런 거 알려드렸지만, 이 정보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레드라인 넘으려는 북한이죠.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새 벽두부터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스텔스함을 가지고 응징을 경고한다 라는 사인이 왔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월 5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극초음속 미사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인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가기 위한 단계적인 어떤 그 테스트였다 라고 보고, 그래도 북한의 발표가 120km 옆으로 꺾어서 비행했다, 또는 이 다단계 점핑 활공 비행을 했다 라는 거, 이런 것까지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거 요격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저는 이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요격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새해 들어서 첫 발사를 한 직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1월 8일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주 긴급 회의를 연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며, 이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자, 유엔 안보리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북 규탄 성명 또는 대북 제재, 추가로 뭔가 제재가 들어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드를 쳐주는 그런 행동을 유엔 안보리에서 보여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자신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평화적인 올림픽으로서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데, 그 베이징 올림픽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 불쾌하죠. 그리고 러시아는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듯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쏴버렸어요, 이걸.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대사관이라든지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러시아 대사관, 이런 외교 안보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깁스키 그룹을 비롯한 이 해커 그룹이 굉장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이 북한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기분이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이 안보리 긴급 회의다 보니까 규탄 성명 정도 채택은 아주 수월하게 채택이 될 것으로 보고, 조금 더 희망적이라면 더욱더 제재가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기대는 해보겠는데, 어쨌든 규탄 성명은 쉽게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2년 1월의 국제사회 어떤 문제야 1번은 북한으로 지금 거의 판명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화 가능성을 닫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북한인데요. 고강도 도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RFA, 미의회 관여매체죠. RFA하고 우리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2021년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2022년을 전망하는 이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그러면은 아주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극동문제연구소를 모태로 북한 대학원 대학교가 생겼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좀 진보적인 또 좌파적인 이런 학자들 많이 나와서 통일부 이런 데 장관으로도 가고 많이 갔죠.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자, 대외 교류를 중단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북핵 위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되었다. 박원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미 대화를 제안했다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북한은 내부적인 핵무력 증가에만 전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2022년 후반기에는 과거와 같은 새로운 북핵 위기 국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자, 박원권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거 직후에 ICBM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왜냐, 한국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이 보수로 바뀌든 아니면 진보에서 연장을 하든 어쨌든 간에 새로운 한국 정부에게 자신들을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야, 우리 여기 있어. 니들의 앞으로의 5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사인을 뭔가 세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9일 날 선거를 하게 되면 5월 1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있죠. 그래서 그 태양절쯤 해서 ICBM을 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기 직전에도 북한이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월 16일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그 김정일 생일에는 할 수 없을까? 저는 그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완전히 그냥 밉보이는 또는 척을 지는 이런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 그런 뭐 ICBM을 쏜다든지 하는 도발은 과연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 그때 해주면 국제사회 또는 중국마저도 완전히 강경책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박원경 교수는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4월 10월 태양절쯤에서 뭔가 ICBM 도발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요즘 뭐 국립외교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좌파죠. 여기에서도 올 하반기에 굉장히 강한 그런 새로운 북핵 위기 시즌3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북한이 이번에 뭐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핵실험이나 이런 정말 강력한 핵도발을 자행해서 국제사회에 한번 세게 부딪혀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94년의 1차 북핵 위기, 그리고 2017년의 화염과 분노로 일컬어진 2차, 그리고 이번에 3차 북핵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공통적인 전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살아날 수 있을지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이번 가을이 선거가 있고 정권 교체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중국도 일종의 선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올 가을 하반기가 미국과 중국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올 하반기에는 아주 강한 대외 정책을 미국과 중국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다. 굉장히 큰 후과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그 직후에 친해 군항을 떠난 미 특수작전 발전기지 미구엘 키스함입니다. 미구엘 키스함이 지난 11월 말에 진해로 들어와서 그동안 쭉 진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초에 갑자기 미구엘 키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나드 피셔라고 하는 공군 탄약, 공군에다가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폭탄 이런 탄약을 보급해주는 공군 탄약함이 진해에 들어와 있고 이 미구엘 키스는 한 달 이상을 진해에 정박해 있다가 갑자기 1월 초에 나갔어요. 1월 초에 나갔는데 이게 어디 갔냐? 그럼 또 여기에 뭐가 실려 있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자, 특수작전 발진기지라고 하는 이 미구엘 키스는 이런 배입니다. 루이스 B 풀러급의 원정 이동 기지인데요. 특수작전 부대 및 해병대의 원정작전 발진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초대형 함정입니다. 길이 239m, 폭 50m, 만재 배수량 10만 톤 규모의 덩치를 자랑하며 4대의 대형 헬기 동시 이착함, 그리고 소형 침투정, 수납 발진이 가능한데요. 자, 갑판에서는
아주 초대형 헬기 슈퍼 스텔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치누크 이런 대형 헬기들이 이착함해서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여기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배의 갑판이 있고 그 아래가 지금 뻥 뚫려 있죠. 여기도 뭐냐, 여기에서 기중기로 침투정, 침투보트, 스텔스 침투정 이런 것들을 바다로 내려주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주고 또 오면은 기중기로 들어서 올려놓고 이런 그 작업을 하는 배인데, 특수부대들이 타고 다니면서 적진 인근까지 이 배를 타고 가서 여기에서 헬기를 타고 침투하든지 또는 헬기 타고 침투한 사람들을 작업하고 또 여기에서 스텔스 보트를 보내서 데려오든지 뭐 여하튼 뭐 이런, 또는 스텔스 보트를 타고 은밀 침투를 하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원정 특수작전 이동 기지예요. 이게 시내에 한 달 이상을 있다가 1월 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구엘 키스에 실려있는 비밀 병기는 바로 CCM 마크 1인데요. 이 CCM 마크 1 정말 뭐 아주 빠르게 생겼죠. 이 CCM 마크 1을 샌디에고에서 미구엘 키스가 싣고 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싣고 나온 이후에 오키나와에 들렀는데, 오키나와에도 이 CCM이 한 3척 정도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싣고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일본의 이와쿠니로 가서 또 뭔가 물자를 싣고 우리 진해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CCM은 그럼 뭐냐? 2015년부터 미 해군 제4 특전단에 10여 척이 배치된 스텔스 침투용 보트인데요. 승조원은 4명, 침투부대 19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50노트 이상의 속도로 최대 400해리까지 침투 가능합니다. 스텔스, 저소음 설계로 탐지가 어려우며 자체 무장으로 RCWS, 즉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텔시하게 생겼고 빠르죠. 그래서 속도가 시속 90km가 넘어요. 야, 시속 90km 넘으면 우리 서해 NLL 지역에서 평양, 남포까지 뭐 한 2시간 미만이면 갈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적외선 탐지가 안 됩니다. 즉 야간에 들어가도 뭔가 이 TOD 같은 거로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적외선을 완전히 극도로 억누르는 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소음이 아주 미약해서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레이더에 잘 파악이 안 돼요. 스텔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19명의 병력을 태우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이 수송기를 타고 낙하한 이 공수부대들을 이제 다시 수송기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배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태우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배입니다. 이런 게 지금 미구엘 키스가 싣고 진해를 출항했는데, 자, 놀랍게도 어디 갔느냐? 소청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소청도가 어딥니까? NLL 아닙니까? 백령도, 그 옆에 대청도, 그 옆에 소청도입니다. 북한 바로 코앞이죠. 거기까지 가서 1월 5일과 1월 6일간 평택에서 소청도까지 항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택 쪽으로, 덕적도 쪽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해상 기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직도 사격장에서 미 7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7공군과 함께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구엘 키스가 직접 사격, 여기 뭐 한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CCM이 사격 훈련하는데, CCM이 해봐야 뭐 그게 뭐 기관총 정도, 이 볼컨 정도밖에 없는데 뭐 그게 있겠습니까? 즉 미 7공군의 F-16이나 이런 전투기들이 제공을 해주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 사이에 A-10 공격기들이 들어가서 캐스, 즉 지상에 있는 적에 대한 근접 화력 지원을 해주고, 그때 CCM이 들어가서 뭔가 특수작전을 하고, 또는 특수작전을 하고 들어간 이미 낙하한 특수부대원들을 태워 나오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합동훈련 다시 또 13일까지 하고, 그리고 해상기동을 15일까지 한다. 이거 뭐 제가 따로 저희 워싱턴 소식통들이 취합을 해서 보내준 내용인데요. 미 해군 특수선박이 평택 군항을 거점으로 직도 사격장, 소청도 및 덕적도 일대에서 실탄 사격이 포함된 합동훈련을 실시 중이다 라고 전달해 왔어요. 뭐 사실은 우리 언론에 아무데도 보도가 안 된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해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미군만의 단독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아니 CCM 이거 타고 평양 들어간다고? 이거 타고?
그 과연 가능할까? 왜? 남포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강 통과하기 힘든데 그럼 CCM이 왜 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 해상 사격 훈련, 여기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7공군하고 합동으로 한다 라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 7공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F-16 있죠. 그리고 A-10 공격기 있죠. 그리고 각종 특수전기 있죠. 그래서 이 대량으로 MC-130 같은 특수전기를 타고 들어간 특수부대가 낙하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예를 들면 노동상 당사로 들어가서 노동당사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몇 명 체포해 오든지 아니면 제거하든지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고는 신속하게 퇴출을 하는데, 남포관문 들어가서 이미 7공군이 때려버리고, 그래서 남포관문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열린 이 대동강으로 CCM들이 들어가서 바로 그냥 이 특수부대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작업이 아닐까. 아니면은 영변, 청천강으로 들어가서 영변 때리고 거기에는 핵물질 수거하고 나오는 이런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구심을 맞춰주는 하나의 퍼즐이 또 오키나와에서 나왔습니다. 가데나 공군기지를 갑자기 이렇게 MC-130 수송기들이 대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엘리펀트 워크 하늘판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슨 2차 대전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저공비행해서 MC-130들이 날아가는 이런 사진이 찍혀서 워싱턴 소식통들이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냐? 이 MC-130은 한 대당 90명의 병력 또는 완전 무장 60명 정도의 병력을 태우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보면 60명이라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특수전 병력을 태우고 초저공 침투를 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키나와 지역에 뭐지 이렇게 되니까 미군에서 아니 말이야 이런 거 했어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 사진과 함께 우리 이런 거 했어 하고 그 다음날 공개를 했습니다. 1월 7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우리 시간 1월 8일이죠. 공개를 했는데, 미 공군 제353 특수작전 비행대와 미 육군 제1특전단이 혹독한 환경에서 침투 및 퇴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MC-130J를 동원한 장거리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미 육군 1특전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그린베레들이죠. 이 그린베레들을 이렇게 7대의 수송기에 나눠 싣고, 보시다시피 이 수송기마다 전부 보조 연료 탱크가 주렁주렁 4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서 침투 및 퇴출 재보급, 장거리 침투 훈련. 자, 혹독한 날 완전히 끝까지 초저공, 완전히 그냥 산과 계곡을 넘나들면서, 그것도 야간에, 혹독한 환경이니까 야간에 아주 멀리 완전히 초저공 침투, 그리고 퇴출, 재보급, 장거리, 이 임무 훈련을 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미구엘 키스가 소청도까지 갔다. 그런데 여기에는 CCM이 대거 실려 있다. 스텔스 보트가.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다른 곳에서, 오키나와에서 훈련했고 소청도 앞에서 훈련을 했지만, 이걸 연결하면은 퍼즐이 맞춰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 지도부는 이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의 의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국제정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의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강경 노선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요 국책, 민간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예측이다. 그래서 북한이 조금만 사고를 쳐도 미국도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해야 되죠. 중국도 시진핑의 3년임 스케줄이 하반기에 잡혀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조금만 뭔가 이 세계 정세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행동을 해도 아주 강하게 강경 노선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준 차원에서 미국이 야, 너 알 수 있다 이거 조심해라 라는 사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 CCM 그리고 미구엘 키스가 소청도까지 가고 직도에서 7공군하고 합동 사격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정보라면 북한 정보 당국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저 같은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 사무실에서 이 정도로 정보 분석을 조합을 한다면 오키나와까지 조합을 한다면 당연히 북한 정보당국은 이보다 더 퍼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 이거 노동당사인데 야 이거 영변인데 라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북한 지도부 정말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정말 과격한 평양까지 들어가거나 영변까지 직접 병력을 집어넣는 이런 특수작전에 대한 가능성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된다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